예, 안녕하십니까. 박충신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헌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헌법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출제 유형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헌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강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헌법을 먼저 공부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헌법이 어떤 건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헌법이 도대체 뭘까? 예, 우리나라의 최고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헌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으로 담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헌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은 일반적으로 국가조직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헌법의 정의에 대해서는 워낙 다양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만, 헌법은 기본적으로 국가조직법이다. 따라서 국가조직에 관한 사항은 헌법사항이고 헌법의 규율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헌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네, 국가조직법으로서의 우리 현행 헌법은 헌법 전문을 포함해서 제1장부터 제10장까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문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차차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 이른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등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장 총강 부분이 되는데요. 1조부터 나오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이 국가 형태, 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국민주권 조항, 이런 것들, 그리고 국민의 요건, 또 대한민국의 영토 조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총강 부분에 구성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국제평화주의 조항이라든지 공무원, 직업 공무원 제도와 관련된 조항이라든지 정당 조항이 1조부터 그 제9조 사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서로 본다면 헌법 총론 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른바 기본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우리 헌법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추구권, 그리고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여기서부터 마지막 이 환경권까지, 물론 이제 보건권도 있습니다만, 주요한 내용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기본권들이 우리 제2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 기본적 편제로 보게 되면 기본권론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장부터 국회가 되겠는데요. 조문이 26개 조가 있죠. 40조부터 65조까지인데요. 당연히 국회의 구성 관련된 국회의원, 그래서 국회의원의 선거와 특권이 있고요. 그리고 국회를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국회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실제로 국회의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의 권한만 놓고 본다면 거기도 한 5가지가 정도 됩니다. 국회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시게 되면 입법기관으로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에 관한 권한이 있어요.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법률제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법률 제정 절차, 특히 우리 헌법 53조, 52조, 53조가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국회 규칙 제정권도 있고요. 또 헌법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물론 이 부분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른바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이 있고요. 또 헌법 개정에 대한 개정안 발의권과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한마디로 국회 입법에 관한 권한 중에 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 외에도 국정감사, 또 탄핵소추와 관련된 국정통제권도 있고,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해서 저희가 공부하게 됩니다. 자, 국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있죠. 여기는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조문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66조부터 이제 100조까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대통령의 선거와 특권,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 이 대통령의 권한도 한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비상 대권적 권한이 굉장히 중요하죠. 계엄선포권이라든지 긴급명령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76조, 77조 등에 규정되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국민투표 부의권이라고 해서 헌법 7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 등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부분, 또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정부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5장에서는 법원인데요. 조문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상대적으로. 법원의 조직과 그리고 구성, 그리고 계율중한 사법권의 독립 관련된 조항, 그리고 법원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느냐, 또 법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헌법 101조부터 110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6장으로 보게 되면 헌법재판소 부분이 되겠는데요.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헌법재판소를 어떤 권한 행사할 것이며,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장에서는 선거 관리가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논의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그들은 어떤 권한을 행사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른바 수권 조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을 보게 되면, 역시 이건 제도 보장 중에 하나인데, 지방자치제도 규정이 있어요. 조문은 뭐 아주 간단합니다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장을 보게 되면 이제 경제와 관련된 조항이 되겠는데요. 비교적 많은 조문을 갖고 있습니다. 119조부터 128조. 이 부분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개인과 기업의 경쟁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면서 경제에 대한 국가적 규제를 폭넓게 허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9조 1, 2항이 2항이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 조항이 되겠고요. 그 외에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든지 지역경제 육성이라든지 물론 중소기업 보호라든지 또 소비자 보호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고 있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10장 헌법 개정 부분이 되겠는데요. 헌법 개정 이건 우리 맨 마지막에 우리 128조부터 128조 여기가 잘못됐네요. 127조까지인데 128조, 129조, 130조 이렇게 세 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헌법 개정안을 누가 제안할 것이냐, 제안권자라든지 또 헌법 개정에 대한 절차죠. 공고하고 의결하고 확정하는 이러한 절차 규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앞부분에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헌법 조문 순서대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헌법 총론하고 기본권론하고 통치구조론으로 우리 교과서는 편제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요. 자, 결과적으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조직법이라고 했는데, 그럼 정리해보자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국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권 조항하고 이런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통치 구조로 되어 있다.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다만 이제 헌법 총론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기본권과 통치 구조를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 어떤 형식으로 구성할 것이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와 관련된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이념, 즉 그것이 현실적으로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긴 합니다만 발현된 헌법의 기본 원리, 그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헌법 총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모든 법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총론 부분에서는 헌법이 뭐냐, 그죠? 헌법에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면 헌법의 기본 원리 이것이 담겨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원리에 의해서 헌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규율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헌법 문제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서 자체가 물론 선생님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기본서의 내용들은 대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일단은 각각의 기본 개념들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이러한 정의와 관련된 또 효력 범위가 내용이 나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절차 규정이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련 헌재 결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험 문제가 크게 보게 되면 어떤 논점에 대해서 이른바 이론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판례 부분하고 조문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출제 경향으로 보게 되면 철저하게 헌법 판례하고 그 다음에 조문 위주로 출제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헌법 총론과 기본권론과 통치구조론을 이렇게 나눠본다면
일반적으로 헌법총론과 통치구조, 헌법총론과 기본권론에서는 대개 전체 문제에서 한 60%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통치구조 부분에서 한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만 지난 16일 날 시행했던 2021년 지방직 7급 시험 문제에서 보게 되면 통치구조가 절반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한 50%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이제 헌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출제 논점 중에서 아마 그 당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께서 아마 비중을 통치구조에 좀 많이 두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40%, 그리고 나머지는 다 헌법총론과 기본권론에서 출제된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출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론, 법령, 판례를 다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각각의 논점별로 달라지는데 최근에 출제의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위주로 출제되고요. 또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헌법 조문을 묻습니다. 제가 올해 출제했던 문제를 한 3문제를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예, 이게 이제 헌법 전문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우리 헌법 전문은 딱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장문입니다만 헌법 전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그래서 이것들은 헌법 전문의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과 관련된 헌재 결정을 물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헌법 전문의 기재 3일 정시는 우리나라 헌법의 연역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 해석에서의 해석 기조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는 헌법 전문 어디를 봐도 이런 내용은 없어요. 헌법 전문에 대한 유권적 해석기관인 헌법 전체에 대한 유권적 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게 되면 1번 지문도 마찬가지고 2번 지문도 마찬가지고 3번, 4번도 다 헌재 결정을 물은 것입니다. 또 하나야, 뒤에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가만히 보게 되면 헌재 판례인데 판례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결론, 다시 말하면은 당의 법률이 위헌이냐, 당의 공권력사가 기본권을 침해했느냐 이런 결론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그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 헌법 조문의 규범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1번부터 2번, 3번, 4번 다 뭐죠? 예, 다 그런 의미예요. 헌법 조문의 헌법 전문. 여기서는 이제 헌법 전문과 관련해서 나왔는데요. 헌법 전문의 규범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명한 우리 헌법재판소가 해석한 그 내용을 시험 문제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헌법 판례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어떤 법이 위헌이냐 또 어떤 공권력에서가 기본권을 침해했느냐 침해하지 않았냐 이런 정도만 공부하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헌법 공부방법론에서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평등원칙에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역시 1번도 보시게 되면은 개별사건 법률의 위헌 여부는 형식만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평등원칙이 추구하는 실적 내용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져서 비로소 가려진다. 이거는 개별사건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개별사건 법률이 어떤 개별사건 법률이 위헌이냐, 그래서 위헌이었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많은 개별사건 법률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런 개별사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을 우리 헌재가 제시했는데 그 기준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2항 마찬가지죠. 우리 헌법 11조가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고요. 네. 자, 반면에 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는 수학기간의 기재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반면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공직 후보자에게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경력에 대해서 그 학력을 기재할 때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한 거. 왜 누구는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으면서 왜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해서만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하느냐? 왜 차별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이건 구체적 사건이에요. 그 사건에 대한 결론을 물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결론을 묻는 문제도 사실 없잖아 출제되긴 하지만 그 비중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순위로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려서 누가 빨리 합격할 수 있을까? 시험 출제 경향에 맞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빨리 합격하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을 묻기도 하지만 그 결론을 막 단순 암기식으로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된다. 그 전제가 되는 것, 즉 우리 헌법 조문에 예컨대 평등으로 본다면 평등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평등과 관련된 유연성 심사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공부해 두시고 그거에 따라서 그죠? 대표적인 판례를 정리해 가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번, 2번은 이건 올해 나왔던 지방직 7급 2021년 10월 16일 실시했던 2021년 지방직 7급 시험 문제였었어요. 반면에 9월 11일 날 출제했던 그 국가직 7급 시험 문제에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조문 문제예요. 우리 헌법 조문입니다. 정족수라고 하는 건데 이 정족수 부분은 국회의 의사 절차와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의결 정족수하고 특별 의결 정족수를 우리가 거기서 그 부분에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네, 이건 결국 우리 헌법 조문입니다. 물론 헌법 조문뿐만 아니라 국회법상의 개별적인 법령 조항도 있습니다만 주로 이런 형식으로 출제되고요. 또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지방직 7급 시험에서도 16일 날 시행했던 지방직 7급 시험에서도 이와 같은 거의 같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앞서 검토했던 우리 헌법 조문 있지 않습니까? 전문부터 130조까지가 되는데요. 이런 전문부터 130조까지를 다 암기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조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출제와 관련해서 출제 빈도가 높은 우리가 출제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출제 포인트가 되는 조문들은 반드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기본적으로 출제 유형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례 또는 뭐 가끔 대법원 판례를 묻기도 해요. 올해 지방직 시험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묻지 않았어요. 한 문제도 묻지 않았는데 지난 국가직 시험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2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물론 모든 대법원 판례를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헌법 시험 관련해서 아주 꼭 공부해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우리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예. 여러분들 처음 헌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물론 공부해 보신 분들도 헌법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헌법은 국가조직법입니다. 사실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연인과 우리 저나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어떤 생각을 갖고 즉 의사를 갖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회적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국가도 어떤 생각을 가져요. 이걸 우리가 국가 의사라고 한다면 결국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고 집행된 국가 작용에 대한 통제, 그죠? 국민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이러한 절차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 보게 되면 우리 헌법 앞서 봤던 것처럼 우리 헌법 전문을 포함해서 130조뿐이 안 돼요. 상대적으로 민법 조문 보게 되면 민법 조문은 1000조가 넘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1000조가 넘어요. 이러한 모든 국가 생활을 규율하는 헌법은 130조뿐이 안 되는데 민법은 1000조가 넘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태생적으로 헌법은 많은 국가 생활의 모든 것을 규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포섭하기 위해서 헌법의 조문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네,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른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는데 개별적인 법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 조직에 관한 법률은 즉 국가 조직에 관한 사항은 헌법 사항이다. 그러니까 예컨대 정부조직법이라든지 국회법이라든지 국정감사조례관법률이라든지 법원조직법이라든지 헌법재판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다 헌법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헌법은 굉장히 방대한데 또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방대한 것을 130조에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헌법 조문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다. 그래서 뜬구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먼저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느냐? 첫 번째로 전체를 전제로 해서 부분을 이해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체를 전제로 부분을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 헌법이 방대한데요. 이거 어떤 체계 없이, 그죠? 예컨대 헌법 교재 1페이지에서부터 쭉 읽어간다. 그냥 무조건 읽어만 간다. 라고 한다면 마치 전화번호부 책 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부 책의 전화번호를 그냥 단순 암기하는 것, 아무 관련 없이 단순 암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예. 헌법은 하나의 통일적인 규범 체계를 갖고 있어요.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선결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먼저 전체를 이해해 두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필요한 물건이 있다. 이번 주에 들어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죠. 그래서 갑자기 옷을 한 벌 사야 되겠다. 그래서 예컨대 백화점을 간다. 어떤 매장을 간다라고 할 때, 쇼핑몰을 간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옷이, 그죠? 매장이 몇 층에 있는지 먼저 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안내판에 봐서 1층은 뭐가 있고 2층은 뭐가 있고 3층은 뭐가 있고 4층은 뭐가 있고 이거 먼저 확인하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한 계절 입는 옷을 산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하시면서 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쩌면 결정될 수 있는 시험 공부를 하심에 있어서는 그런 합리성을 버리시느냐? 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조기 합격하시고 빨리 합격하시려면 정말 합리적인 수험생이시라고 한다면 먼저 헌법의 전체가 무엇을 규율하고 있는지, 또 이들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걸 먼저 공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죠?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제가 노파심에서, 그렇다고 제가 할머니는 아니에요. 노파심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코끼리를 가끔 드는데요. 코끼리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 코끼리 신체 부위를 다 사진을 찍어서 잘라서 하나씩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인 게 헌법이다. 이것이 모인 게 코끼리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코끼리 전체 사진을 보여주면, 그죠? 그 사진을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부분 사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코끼리 코가 되겠구나, 코끼리 귀가 되겠구나, 코끼리 상하로구나 다 알죠.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할 거예요. 많이 듣던 얘기죠. 자, 두 번째로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된다. 앞서 헌법 조문은 굉장히 추상적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을 그대로 흘리지 마시고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야 된다. 물론 그것은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가 판시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제일 좋은 교재는요, 기본 개념이 잘 설명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헌법 시험에서 헌법 판례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그 개념을 잘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념을 명확히 해두자. 이것은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무엇이 먼저냐라고 하는 것은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전체를 이해하려면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죠? 이 둘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헌법의 전체의 틀을, 그죠? 헌법 전체의 틀을, 체계를, 관련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나오는 개념이라고 해서 그냥 이건 그냥 그런 개념이겠지, 그냥 소홀히 넘기지 마시고, 물론 세부적인 개념 다 이해하시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굵직한 거, 헌법 전체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정리하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판단의 기준과 판단의 결과를 구별해야 된다. 우리 헌법 예시 문제 1번, 2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8개의 지문이 있었는데 8개의 지문 중에서 7개는 판단의 기준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 시험은 법이에요. 그럼 무엇이 법일까? 판단의 기준이 법일까? 판단의 결과가 법일까? 생각해 보시면 이건 우문입니다, 오히려. 그죠? 내가 헌법을 공부하는 거지 헌법을 적용한 결과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헌법 시험에서 헌법을 공부해야 되려면 판단의 기준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헌법의 조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즉 규범적으로 해석해 놓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것을 문제로 만드니까. 그것을 지문으로 물으니까. 그런 연후에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 즉 헌법재판소 판례, 그 판례를 그런 연후에 가장 대표적인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헌법재판소가 1988년도에 그때 문을 열어요. 처음으로. 지금 2021년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헌재 결정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수로 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문을 연 지 한 몇 년 안 됐다. 그럼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예들이 그죠? 헌재가 어떻게 판시했을까 궁금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형식의 문제가 출제 안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 문제 출제 많이 됐습니다. 근데 점점 갈수록 그런 예들이 너무나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죠? 너무나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묻기는 어려워진다. 예, 제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예를 구체적으로 이런 판례는 알아? 이렇게 묻기는 어려워진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교수님 모두 그런 생각을 가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전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혀 출제 안 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강약을 조절해야 된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시속일 수 있어요. 헌법이 방대하다고 했죠? 방대합니다. 근데 모든 헌법일 건데 제1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헌법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20문제,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25문제예요. 만약에 그리고 선지 자체도 4개의 선지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데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80개의 질문이 있는 거고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100개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출제 포인트, 다시 말하면 출제 가능한 논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출제 가능한 논점은 모든 헌법적 사항이 출제 가능한 논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헌법에 특정한 논점을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그런데 A라는 논점이 있다면 A라는 논점을 구성하는 요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3가지예요. 이론, 조문, 판례입니다. 근데 이론 부분이 출제되지 않고, 이거는 우리 학설상의 이론을 말합니다. 학설상의 이론은 출제되지 않고 조문과 관련 법률과 그 다음에 헌재 판례 또는 대법 판례가 우리 시험 문제라고요. 자, 그러면 어떤 논점, 예컨대 A라는 논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A라는 논점 말고 우리 헌법 시험에서 출제 가능한 논점이 딱 20개겠습니까? 25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서 봤던 말씀대로 우리 전문부터 우리 130조까지 많은 조문들과 관련해서 출제 논점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출제 논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제 논점이 그죠? A부터 N까지 있다, 존재한다. 그런 것 출제 논점 중에서 이제 우리 시험이 매년 몇 번 치러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여기서 출제되겠구나. 다음에는 어디서 출제되겠구나. 전년도에 여기서 출제했으니까 올해는 다른 논점이 출제되겠구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헌법을 공부하시면서 방대할 것 같지만 출제 논점을 정확히 찾아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헌법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논점에 대해서 다 알아야 합격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80개의 지문에 대해서 내가
답할 수 있으면, 또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100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100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명확히 하되, 전체를 전제로 부분을 명확히 하되, 그죠? 그때 모든 것이 아니라 강약을 조절해서 출제가 유력한, 출제 가능한 출제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보다 명확하고 풍부하게, 치밀하게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그죠?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 이 시간, 그죠? 결과적으로 모든 수험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수험 시간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당락 여부는 달라지겠죠. 결과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커리큘럼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제 일정표대로 소개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우리 종합반 전체적인 스케줄은 어떤 형식으로 짜여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제가 임의로 제 가상으로 저 나름대로 짜본 거에 불과해요.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법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 이제 조율을 할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한다면 이런 형식이에요. 이미 광고가 확정된 것은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11월 달에 기본 및 심화 강의를 해요. 그래서 기본 및 심화 강의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기본 및 심화 과정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헌법의 체계와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해두고 헌법 핵심 판례를 여기서 배워둬야 된다. 그 결과가 아니라 기준을. 그리고 요 과정이 요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개월 정도 과정이 되는데요. 이걸 한 번 보고 시험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요 과정, 요 11월부터 3월 사이에 한 2번 이상, 2번 정도를 요 과정을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4월, 5월 여기서는 이제 중요 판례인데, 이것은 이제 이 기본 및 심화 과정과 맞물려 있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연장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4월에 할지 또는 5월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 판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판례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 판례 지문을 확인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기본서에도 대부분 많은 판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본서의 내용에 다 담지 못했던 것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총망라적으로 수천 개의 판례를 공부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출제 가능한,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판단의 기준과 판단의 결과를 구별해서, 판단의 결과가 경우에 따라 중요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또 따로 떼어서 이런 형식으로요. 그 다음에 6월, 이건 뭐 요 날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기출문제 강의가 있어요. 그동안에 최근 너무 뭐 10년, 20년 전의 것까지 이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그 출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확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출제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건 이미 제가 알고 있어요. 출제 포인트가 어느 부분인지, 그죠? 어느 부분이, 어떤 논점이 주로 출제되는지 이걸 먼저 확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질문의 형식이에요. 그죠? 이 출제 포인트에서는 무엇을 묻는가, 어떤 형식으로 묻는가, 어떤 것을 틀리는 질문으로 내고, 어떤 것을 맞는 질문으로 내고, 어떤 것을 우리를 유혹하게 만드는지, 이게 출제 기법인데 그런 것들을 익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질문의 형식을 익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다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험을 대비해야 되겠죠. 그 과정이 바로 동형 모의고사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에 출제했던 것이 예컨대 모든 것이 아니라 예컨대 10년치 너무 많은 건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6, 7년치 정도를 한다. 그죠? 그 정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해당 출제 포인트와 관련된 모든 논점을 다 담을 수는 없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누락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인데 또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데 그 판례들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문제화 시켜서 보는 과정이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동형 모의고사 과정이
두 단계로 예컨대 진도별하고 전범위하고 나눠져서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데 시간 문제 때문에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구성할 것인지는 우리 다른 선생님들과 또 학원 측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짜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8월 달에는 최종 정리 기간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객관식 시험에서 마지막 최종정리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이제 저희는 여기까지 해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최종 정리를 하시는 건데 그 최종 정리를 하는 과정은 왜 필요한 것인가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컨대 어떤 과목을 그죠? 예컨대 헌법을 마지막으로 7월 달에 공부했다. 근데 시험이 예컨대 9월 10일이다. 그러면 7월 달에 공부한 것을 9월 10일에 기억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죠.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 9월 10일에 시험 볼 때 그 짧은 시간 안에 기억을 그죠? 빨리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최종 정리 기간이 너무 길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최종 정리라고 하는 것은 출제 가능한 논점을 확인하는 기간이다. 뭐라고요? 출제 가능한 논점을 선별적으로가 아니라 전부 확인하는 기간이에요. 아주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앞서 기본 및 이 동형 모의사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 예를 들어서 기본 및 심화 강의 과정이 예컨대 2달 또는 3달이다. 예컨대 2달을 거쳐서 예컨대 총 일수로 보게 되면은 2달이라고 한다면은 16회가 될 것이고 3달이라고 한다면 24회가 될 거예요. 즉 16일, 24일이에요. 예컨대 16일 동안 헌법을 한번 읽었다. 한번 봤다. 근데 최종 정리 기간은 한 달 동안에 그죠? 헌법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예컨대 16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최종 정리 기간으로 주어졌다면은 그 16일 기간 동안 헌법에 배정되는 날짜가 예컨대 3일이다. 그럼 3일 내에 헌법을 다 봐야 돼요. 3일 내에. 자, 그럼 여기서 최종 정리 기간의 핵심적인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스피드예요. 그래서 지금 기본 강의 할 때 하루하고 최종 정리 기간의 하루는 현저히 다른 것입니다. 왜? 예컨대 우리가 4일로 한번 최종 정리 기간을 4일로 잡아볼까요? 한번? 그러면 하루에 최종 정리 기간 하루에 공부할 양이 기본 강의 하는 기간 나흘 동안 하는 양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종 정리 기간 하루는 기본 강의 기간 나흘과 같은 거예요. 기본 강의 기간, 그러니까 최종 정리 기간 하루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아팠다, 공부를 못했다면 기본 강의 공부하는 기간에 나흘 동안 꽁꽁 앓았다.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만큼 스피드가 중요한데 스피드가 중요하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것을 암기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럼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뭐죠? 이해하는 것이 많아야 최종 정리할 때 그 스피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기본 및 심화 강의, 중요 판례 강의, 기출문제 강의, 동형모사 강의를 통해서 뭐죠? 여러분들 자꾸만 납득시키고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즉 이해할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암기할 사항이 줄어들어야 최종 정리 기간이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공부 방향이고 또 제가 준비한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세우시고 우리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셨는데 그 뜻이 그죠? 우리가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을 그 초심을 잃지 마시고 때로는 힘든 기간이 있어요. 힘든 구간도 있을 거고 때로는 답답한 구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심 잃지 마시고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요. 그래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저희 TV를 봤는데 이런 말이 한번 여러분 잘 아시는 셀럽이 하던데요. 생각 없이 하는 일은 노동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 없이 공부하는 것은 노동에 불과해요. 그 결과는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풍성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공부하든 1시간을 공부하든 그저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생각을 갖고 관련성을 파악하면서 개념을 이해하면서 공부하셔야 된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목적인 합격을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